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오늘 만나서 1시간 15분가량 회담을 진행했지만 양측 모두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부위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두 사람이 만났지만 글쎄요, 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회동을 했지만 합의된 사안이 없이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배석자가 없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점에서는 뭔가談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석자라 한다는 건 굉장히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직접적으로 투입이 돼서 뭔가 말 한마디라도 다 듣게 되고 또 그 글자를 다 합의를 봐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실질적으로 배석자가 있는 경우에는談판 형식보다는 여론조사, 뭐 원샷 경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런데 배석자가 없다는 건 속내를 다 드러내고 우리가 이제 합의를 보자,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어긋났던 게 굳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한 후보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자기 네, 다 해버렸어요. 네. 오늘 난 뭐 이제 그 11일 이후엔 안 한다. 뭐 단일화 아니면 안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굳이 그談판 내지는 이런 어떤 협상 전에 할 이야기인가 뭔가 그러면 준비된 그 다음 시나리오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장군 멍군입니다. 한 후보가 장군하자 이제 멍군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네, 전 최고위원 네네. 갑자기 두 사람이談판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한쪽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뭔가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죠. 바깥에서.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와서 당에서 이미 움직임이 있다라고 폭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합쳐보면 이 두 후보 간의談판 가능성은 전혀 없겠구나 예상이 됐고 아니나 다를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했어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거 진짜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양쪽에서 생각하는 완전히 생각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만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배석자 없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談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약간 엇갈린 이제 시그널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오늘 뭐 자리도 갑자기 제한됐고요. 예. 사전에 협상을 위한 어떤 정지 작업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막판에 몰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자리였는데 원래 안 될 협상이라는 걸 양측이 다 알고 있었죠. 뭐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도 본인이 알고 있었고요. 알고도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한 자리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후보 측이 지금까지 해온 태도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11일까지만 버티면 한덕수 후보는 더 못 버틴다. 스스로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지도부하고 친윤회를 등에 업고 이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 11일에 마지노선을 이미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방식, 그러니까 지금 소집해놓은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 당원 개정, 뭐 그 방법 여하는 본인이 알 바는 아니겠고 당에서 알아서 김문수 후보를 낙마시키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이 그냥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 명분이 더 오르냐, 누가 낙마돼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당내 여론에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진전된 대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오늘부터 11일까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은 날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모두가 정치적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회담 이후에 한덕수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당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과에 승복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입장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측의 전략은 이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떠한 것을 갖고 오더라도 이미 당에서 결정한 대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겨졌어요.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만약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어떤 후보든 간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어떤 플랜들이 당에서 미리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한덕수 후보가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러니까 10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 전에 단일화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만약에 단일화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한덕수 후보가 믿고 있는 것 1. 당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줄 것이다. 2. 그것은 자신한테 전적으로 유리한 방식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아니 당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그런 지금 단일화 과정이다. 솔직히 예전에 성공했던 두 사례가 있지만 첫 번째 사례가 정몽준, 노무현 두 후보 사례 아닙니까? 사실 두 후보 간의 그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어떻게 될지 진짜 몰랐어요. 다이내믹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까지 정몽준 후보가 앞서 있는데 와 까봤더니 노무현 후보가 이긴 거예요. 역전. 그러니까 드라마틱했고요. 그런데 지금 양 후보가 지금 오늘 만난 것까지 딱 포함하면 아니 그냥 빤한 시나리오, 빤한 그냥 각본,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이미 짜여놓은 것대로 틀대로 안 되니까 부작용만 계속 생기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참 부자연스러운 각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덕수 후보 측에 유리한 이미 당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뭐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정현 대변인 얘기했다는 당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그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리냐면 그 말하는 그 당이 한덕수 후보의 당이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당의 후보로 뽑은 그 당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김문수 후보는 그 당의 또 이 주역의 중심이냐 그렇지도 않죠. 네. 김문수 후보는 2020년에 자유통일당 창당의 초대 당대표였습니다. 그 뒤로 정광훈 목사와 사실 정치적으로 잠깐 활동을 같이 했고요. 그러다가 입각해서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계엄 이후에 나와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둘 다 이 당의 어떤 지분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세울 능력이 없으니까 여론을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당내 여론을 이용해서 그 여론이 집중돼 있던 김문수 후보로 몰아갔던 거고 김문수 후보로 안 될 것 같으니까 4월 초부터는 한덕수라는 또 다른 대안을 세워서 둘을 붙여가면서 같이 단일화를 시키면 시너지가 생기고 그러면 해볼 만한 게임이 되겠다는 망상 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까지 밀고 온 건데 당초부터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당은 권성동 대표가 이끄는 당은 맞지만 이 두 후보 누구도 당에 천착해서 당의 안정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후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런 방식으로 후보 선출 과정을 하고 이런 방식을 단일화를 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고 누구도 어떤 이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그 결과로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상대가 될지 그것도 뭐 전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대선 결과는 물론이고 지금 과정 5월 11일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 대선 후까지 봤을 때 국민의힘의 미래 또 보수 세력 정치 세력의 미래를 좀 보는 것 같고요. 스스로 회복불능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만나자는 제안에도 한 후보가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세요? 없죠. 이미 뭐 더 이상 대화의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입장대로 당의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해당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두 분이 단일화를 위해서 결단을 위한 회담을 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당 지도부가 전당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김문수 후보와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공개를 했으면 이미 들어가기 전에 이 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설사 조금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진전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한덕수 후보가 주도하는 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배후에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해서 판이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를 설득하거나 한덕수 후보의 결단을 이끌어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 대화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오늘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후보에게 자신의 단일화 방안을 얘기했지만 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시 이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이 단일화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은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제대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짐작하면서도 두 가지, 그러니까 자신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 밝히고 자신이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 밝히고 그 부분은 이제 명분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나? 그런 걸 밝히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기자들한테 얘기했다. 한덕수 후보의 큰 차이가 바로 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내용이 아마도 이런 제안일 것 같아요. 거의 단판이었을 거다. 양보를 뭐 요구하는. 왜냐하면 여론조사 불가능합니다. 11일까지잖아요. 11일까지 여론조사를 하려면 기관 선정해야죠. 여론조사 네. 기관 선정해야죠. 그다음에 날짜 선정해야죠. 그게 룰 미팅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도 당시에 신계륜 의원이랑 김행 전 비서실장이랑 네. 둘이서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걸 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11일까지 여론조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여론조사를 통한 원샷 경선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단판을 뭐 그렇게 제안을 했을 테고 어쨌든 유리하게 보이는 건 김문수 후보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오늘 또 잘못한 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야 돼요. 아, 굳이 좀 딴 사람한테 이전 대변인한테 굳이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대면으로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지금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딱 던지고 나는 당에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그 부분이 돼버렸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와 약간 좀 대비되는 네네. 모습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김문수 후보는 훨씬 적극적으로 보이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양 후보가 완전히 대비된 모습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가 직접 발언하지 않고 대변인을 내세운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한덕수 후보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얘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제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당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호남에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왜 그 돌발 상황에서 네. 좀 실수가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여러 김재원- 가지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도 그게 고려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쫙 돌발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서 순발력 있게 사실은 행정 출신이지 정책 쪽 출신이지 정치적인 어떤 순발력은 없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또다시 어떤 실수가 나오면 결정타가 될 수 있다 하니까 이미지 관리를 아마도 그래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의원총회를 열면서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회동에서 별다른 진척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은 향후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이미 저는 김재원 비서실장의 이야기에 저기가 있습니다. 단초가 있습니다. 그대로 아마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은 일단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약속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경선 과정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당원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후보를 계속 우리가 후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겁니다. 물론 이제 내일 또 다시 이제 의원총회를 계속해서 압박은 하겠지만, 네. 또한 갈래가 아마 황우여 선관위원장 만났다는 김재원 비서실장의 폭로가 신동욱 대변인이 거길 부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했다는 얘기고 투트랙으로 갈 거다. 아직 내일까지는 김문수 후보한테 계속 압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플랜대로 와달라.
우리 플랜에 따라달라라고 설득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 교체를 위한 명분을 쌓아간 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플랜들 선관위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양 후보 간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장단점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그 경선에 준하는 그런 단일화를 할 건가에 대해서 당이 준비한 대로 아마 갈 겁니다. 가는데 다만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들고 얼만큼 저항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양측이 퇴로가 없고요. 오늘 보이는 바에 의하면 지도부도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교체를 위한 절차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분은 뭐 한 3가지 정도를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원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 때문에 국민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오늘 당원 여론조사를 아마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물었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하라는 여론이 높을 겁니다. 그 명분을 삼아서 단일화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압박할 명분으로 삼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당원의 뜻을 지키지 않는 후보, 당원의 뜻을 배반한 후보라는 명분을 가지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의 그럴 만한 사정, 대선 후보로 교체할 만한 어떤 사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당원을 개정해서 전국위원회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걸 관철시켜 버린다고 하면 틀림없이 뭐 김문수 후보 캠프는 물론 당원들 일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거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이 후보 교체를 위한 뭐 의사결정은 법원에 가면 무조건 가처분 인용됩니다. 이건 뭐 더 검토할 여지도 없이 워낙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절차여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려 때문에 과연 김문수 후보를 그대로 인정하고 한덕수 후보를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도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국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문제를 두고 뭐 앞으로 긴박하게 상황들이 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후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린 데 이어서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일단 이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대장동 재판은 앞으로도 기난합니다. 4개의 사건을 병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지금 계속 심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이것을 연기한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선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 1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어떤 뭐랄까요, 이 적법하지 않다거나 혹은 부적절하다거나 하지 않는데 파기환송심이 미루어진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자고요.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로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거의 우리가 유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수사를 한다거나 하는 차원도 아니고 1심에서 계속 지연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속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84조의 소추라는 부분이 불명확하잖아요. 그 부분을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권한쟁의 가갖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대통령 당선 만약에 된 이후로라도. 예. 그렇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까지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유죄 취재 파기환송심이라는 건 선거 이전에 결정을 해야만 이 혼란을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유례 없이 사법부를 흔들었습니다. 사법부를 뭐 폐쇄한다는 등 뭐 일부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연다, 뭐 청문을 계속 연다고 하고 탄핵을 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법부에 대한 그런 저항이라기보다는 공박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고법이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모든 어떤 결정이 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주권,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주권에 준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이미 오래 전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결정이 다 결정이 거의 난 것을 뒤집어서까지 이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어떤 뭐랄까요,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 또 대장동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고요. 마땅히 진작에 했었어야 될 결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근거는 헌법 116조,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의 헌법상 원칙이 있고요. 그것을 구취한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후보자의 지위보장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이 형이 정한 것이 아닌 한은 체포나 구금을 하지 않고 후보자 활동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헌법 116조에서 출발해서 공직선거법 11조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공직 후보자를 뽑는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가장 우선해 놓고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이 개입하거나 수사 절차가 개입해서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헌법 정신이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을 뭉그러뜨린 게 대법원이었던 겁니다.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은 때부터 사법은 자제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3월 28일 날 접수된 상고를 전례 없는 절차로 진행해버렸고 사건 배당 9일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반 이재명을 목표로 한 정치 투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이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가 작정하고 개입한 겁니다. 이것은 제의가 아니고 민주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실명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요. 그리고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러고도 대법관이냐, 똑같은 취지의 글을 공개 실명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법원 내부가 지금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에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회복해야 된 절박한 요구를 실현시키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너뜨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은 재판들 역시 대선 이후로 연기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84조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소추 역시 재판 중지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뭐 문제를 떠나서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뭐 어떤 사법적 문제는 일단 완전히 해결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만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런 졸속 판결을 내렸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적절한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하자마자 제1성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법이 633의 원칙이라는 건 강행 규정이지 훈시 규정이 아니다. 판사들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질타를 하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아주 계속 모든 선거법을 우선해서 판단하게 하고 그 고법에서 만약에 선거법이 올라왔을 경우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마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평균 선거법 1심이 걸리던 게 201일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150일로 단축시켰어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법을 단축시켜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만 유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지금 그 재판을 했습니다. 이 선고 지금 633의 원칙이 아니에요. 1심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년 2개월.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2년 2개월, 그 6개월 안 걸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후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패문부제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그다음 그 모든 그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패문부제도 그래요. 자기가 변호사 출신이면 당연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내가 주소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 2년 동안을 끌기 위해서. 다른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금 선례를 남기느냐? 범죄 혐의자는 앞으로 정치인이 돼서 야당 대표가 돼갖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까지 되면 그다음에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되고 오늘 아마 그 민주당이 낸 법안들 다처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지금 이거 어떤 뭐랄까요? 수사를 받는 것을 중지한 이게 아니에요. 거의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그것을 되물릴 수 있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그런 법률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재반론 듣고 저희가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재판 지연 계속 얘기할 때마다 이제 다른 소재가 없으니까 이제 패문부제 같은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패문부제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끌어서 그게 2년을 끌었다면 그건 패문부제가 아니고 실종 상태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재판이 2년 2개월을 간 거는 일단 증인이 많았습니다. 검찰 측 증인이죠. 물론 증거 부동의했기 때문에 검찰에 증인 신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증인이었다 그러면 증인 신청을 철회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 신문을 다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 측의 증인은 3명이었습니다. 중간에 재판부 교체됐습니다. 패문부제 한두 번 있었다고 쳐도요. 그것 때문에 2년 2개월을 끌었습니까? 이 재판이 지체된 건 검찰과 법원의 탓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지연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총 합산 기일이 한 달이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3년 몇 개월이 걸렸다는 재판에 이 지체 책임을 이재명 후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요. 634 원칙 좋습니다. 그 취지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당의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이것 유권자의 이 선택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낙선한 후보입니다.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634 원칙을 그렇게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타당치 않고요. 하려면 그럼 똑같이 해야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이 나머지 공직선거법에 적용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전에 기소됐던 재판 벌써 다 같이 끝났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하나만 콕 찍어서 이 무리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건 633 원칙 관철이라는 사법적 신속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633 원칙의 준수 내지 이재명 후보의 절차 지연의 문제로 탓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것만이 아니죠. 민주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예상되는 것은 아마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다른 어떤 재판들과 관련해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다. 해서 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법률안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는 법은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준용될 수 있는 법이 공정하고도 공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많은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딱 하나의 법만 만들면 된다. 이재명 후보의 죄는 무죄다라는 법을 만들면 이렇게 수많은 어떤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평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일지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많은 지금 특혜를 스스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입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좀 씁쓸한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해할 정도로 계속 재판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기 위해서 확인적 규정으로라도 재판 중지된다는 걸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가정적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집권 말기에 차기의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분들 탈탈탈 떨어서 다 기소해 놓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그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재판할 겁니까? 왜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해놨냐면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소추되거나 수사되거나 그래서 계속 이 검찰이나 법원에 불려다닐 경우에 국민적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추 단계에서의 향후 절차를 제한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재판이 정지되는 걸로 해석되는 게 통설에 가까운 다수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은 학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정치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대선 과정에서도 또 대선이 끝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을 겁니다. 재판해라, 재판부, 사법부 압박하고 이게 국정이 안정되겠습니까? 예. 입법을 통해서 이런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정치적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입법은 안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길게 저희가 좀 발언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짧게 반론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주라는 어떤 부분을 사실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권 정당이고 거의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무채색 옷을 입고 목소리도 조곤조곤하고 또 최근에 어쨌든 굉장히 유리한 국면 이후에는 뭐 막말 파동도 없었고 또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또는 상대당에 대한 공격 이 수위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안정성 있는 어떤 정당으로 비춰지려고 노력했던 것 저는 그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민주당은 또다시 그 예전 모습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이 모든 어떤 그런 그 행위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을 공격하고 대법관들을 공격하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타깃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아니 12명의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장 빼고 선관위원장 빼고 12명의 대법관들이 지금 각각의 어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얼만큼 사실 그 명성 그러니까 그 경력을 쌓아오신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고작 대법원장이 주도를 해서 그러면 딱 그 10명 중에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부탁드립니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딱 꽂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저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보이는 것을 이미 포기한 게 아니냐. 딱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